속성 기반 암호화입니다. 암호화할 때 어떤 속성을 바탕을 둬서 암호화를 하게 되고 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성을 복호화 키에 할당할 수도 있고 암호화된 데이터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거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데 암호문에 속성이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또는 조교는 이걸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는 풀 수 있고 또 조교는 그림이 없는데 조교면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속성 기반 암호의 장점은 데이터 생성자가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접근 제어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보게 할 건지를 자기가 암호할 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이걸 암호할 때 교수만 보게 하겠다. 뭐 조교만 보게 하겠다. 컴퓨터 공학부 학생들만 보게 하겠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 때 이 논리 연산자들 and, or와 not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서비스해준 서버가 접근 제어를 판단하거나 검사하지 않고 데이터를 암호하는 주체가 접근 제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프록시 재암호화라는 기법을 써서 공유를 조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밀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 또는 조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암호화했으면 교수나 조교는 이 K를 복호화낼 수가 있고 그 K를 복호해서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유할 때 좀 더 풍부하게 내가 필요한 접근 제어를 서버한테 부탁하지 않고 암호화한 사람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속성 기반 암호화의 이제 장점이죠. 얘와 비교했을 때. 얘는 세밀하게 못 해주는데 얘는 다양한 이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개발된 속성 기반 암호 기술은 뭐에 의존하고 있냐면은 실내 서버가 필요를 하고요. 이 서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개키 기술을 소개할 때 신원 기반 시스템이 있었죠. 신원 기반 시스템이라는 걸 소개했었죠. 거기서는 일반적인 공개키 시스템에서는 개인키와 공개키상을 누가 만들어요? 사용자가 만들죠. 그래서 사용자는 두 개를 만들어서 공개키만 인증 서버한테 주는 거예요. 인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는 개인키는 사용자만 알고 있습니다. 서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원 기반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쉽게 다른 사용자의 신원을 알고 있으면은 공개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는 단점은 개인키는 사용자가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줘야 돼? 서버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서버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서버가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서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와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속성과 관련된 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없고
서버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버가. 그러면 그 서버는 교수와 조교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겠죠. 물론 그런 막강한 권한은 뭐 여러 가지 임계 기반 기술에서 좀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공모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만약에 뭐 컴퓨터 공학부 플러스 교수야, 앤드 교수야. 근데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부 앤드 학생일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하다. 다시 다른 예. 무슨 예가 있을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가 A and B인데, A and B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A라는 조건만 갖고 있어요, 속성을. 또 한 사람은 B라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도 못 보고 얘도 못 봐야 돼요. 근데 둘이 합쳐서 공모를 하면은 얘를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보는 게 정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두 사람이 공모해서 원래 각자 개인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철회 문제는 어떻게 되냐, 철회. 그래서 아까처럼 내가 원래 A, B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B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좀 들 수 있겠다. 이제 우리 학부에는 학부장이 있죠. 그렇죠? 그럼 학부장이 권한이 있어요. 학부장이 권한이 있는데 학부장은 지금 1년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에는 그 학부장 권한이 철회돼야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철회하냐? 이제 이 사람한테 줬던 권한을 어떻게 다시 뺏어오냐? 또는 여기에 암호되어 있는 것 중에 얘를 뺄 수 있냐? 얘만을 다시 만들면 되겠지만, 그런 철회 문제, 사용자로부터 또는 암호화된 문서로부터 속성을 철회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속성 기반 암호화는 그룹키를 대신해서 단일 암호문을 여러 사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 요거를 컴퓨터 공학부 속성으로 암호했어요. 그러면은 이 K는 누가 풀 수 있어요? 컴퓨터 공학부 속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풀 수 있죠. 그럼 얘를 하나 만들어서 속성 기반 암호로 암호해서 브로드캐스팅 한다든지 멀티캐스팅을 하면은 이것도 그룹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낼 때 그룹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프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프록시 재암호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속성 기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ABE는, AB가 이제 속성 기반 암호화인데, 처음에는 일정 수 이상의 필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풀 수 있고, 없으면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처럼 컴퓨터학부 교수처럼 설명한 거가 아니라 5개, 7개, 뭐 3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3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풀 수 있고, 3개 이하로 갖고 있는 사람은 못 풀고, 그런 식으로 처음엔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는 논리곱, 논리합까지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논리 부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논리 부정이 되면 상당히 다양한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학부 교수인데 김상진만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컴퓨터공학부 교수 and not 김상진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not이 안 되면은 또 표현하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not을 못했는데 이제 not이 되면 못하는 게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 기반 암호화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암호문 정책 기반이 있고 키 정책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문 정책은 문서를 암호할 때 속성을 할당하는, 그러니까 접근 제어를, 접근 구조를 할당하는 것이고, 키 정책은 사용자의 키를 생성할 때 접근 구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용자들에게는 키를 배급하는데 속성을 배급해요. 속성에 맞는 키들을 줘요. 그래서 이 키는 컴퓨터공학부 교수. 그러니까 내가 속성을 2개 갖고 있으면 그 속성 2개를 쓸 수 있는 키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암호화할 때는 우리가 이런 접근 구조, 정책을 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는 컴퓨터공학부 and 교수, and O와 컴퓨터공학부 조교. 그러면 이 문서는 누가 볼 수 있어요? 컴퓨터공학부 교수나 컴퓨터공학부 조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학과 교수나 조교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저는 이 문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암호문 정책이에요. 암호문 정책. 그리고 이때 암호문의 크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접근 구조의 복잡성에 비례합니다. 이 접근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암호문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호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경우에는 언제 결정하냐면은 이 문서를 만들 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들 때. 그리고 논리부정까지 지원되면 대단하게 세밀하게 접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거꾸로 해요. 키 속성은 여기에 접근 구조를 이렇게 돼요. 접근 구조가 사용자한테 키를 줄 때 접근 구조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밥이고 이 사람은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입학과 관련된 자료는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들을 만들 때에는 속성들을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다 할당을 합니다. 이 속성은 4개죠. 그래서 컴퓨터공학, 그리고 입학과 관련된 재료고 언제 생성됐고 누가 생성했고 누가 생성일시.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컴퓨터공학부의 입학 관련 자료는 볼 수 있으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볼 수가 없어야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 개수에 의해서 암호문의 크기가 좌우가 될 거고요. 아까와 달리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이걸 누가 볼 수 있는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건가? 뭐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속성 기반은. 그래서 철회가 있는데 속성을 철회하는 게 있고 사용자 철회가 하는 게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철회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암호 알고리즘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속성 기반 암호화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완할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 살펴봤고 속성 기반 암호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검색 가능 암호화. 그래서
검색 가능한 암호화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도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검색을. 암호화된 데이터에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여기서는 브라우징과 검색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징 한다는 건 아니고요. 브라우징은 폴더 기반으로 찾아가서 내가 어떤 파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폴더들이 있는데 검색을 딱 하면 그 모든 폴더를 뒤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일을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파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가능한 암호화는 암호화된 데이터의 기밀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검색 서버한테 보호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별로 효과적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에 내 데이터를 올리는데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그 서버가 거기에 대한 색인 작업을 못 해요.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색인 작업들을 해줘야 되죠. 이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고 색인 작업을 해놓고 색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검색을 할 때 파일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색인된 정보에서 뒤져서 파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파일 하나씩 열어가지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색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색인 작업을 못 하죠. 그렇죠? 색인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색인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릴 때 서버로부터도 비밀성이나 내 사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어서 암호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암호화를 올렸더니 문제는 검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겠다?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물론 이것들이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초기에 연구된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자는 저장할 때 파일을 암호화해요. 그리고 이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할 키워드들을 결정합니다. 얘가. 키워드를 결정해서 그 키워드들을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검색을 하고 싶으면 키워드를 또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해서 전달하면은 이 지리 키워드와 이 암호화된 키워드와 얘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일치가 되면은 그 파일을 이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면 검색 서버는 파일 내용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죠.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파일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키워드들도 뭔지 몰라요. 뭘로 검색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는 알까? 이렇게 됐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서버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서버가 뭘 할 수 있을까? 서버한테 노출되는 정보는 뭘까요? 검색 결과와 관련해서 뭐가 될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서 검색했는데 얘가 100개의 파일 중에 3개를 결과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버가 뭘 알게 돼요? 뭘 알게 되죠? 그 3개의 파일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이 되는 파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뭔진 모르지만 이 3개 파일은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숨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이 뭐 전자우편이나 데이터 아웃소싱에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다. 요 기술을 쓰면. 근데 이거는 또 한계는 뭘까요? 여기서 한계는. 여기서는 얘랑 얘가 매칭되나를 봐요. 매칭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매칭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키워드를 저장할 때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검색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검색이 될까요? 검색이 안 돼요. 또는 유사한 키워드인데 검색이 안 돼요. 왜? 정확히 일치해야 되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보고 얘랑 얘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지리 키워드를 애플을 쓸 때마다 이 암호문, 지리 키워드의 암호문은 안 변한다라고 치면은 뭐가 또 어떤 정보가 노출되죠? 이게 안 변한다. 내가 검색을 할 때 애플을 할 때 나오는 암호문, 또 바나나 할 때 나오는 암호문, 이것들이 바나나를 또 쓰면 옛날 바나나 썼을 때하고 같은 암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암호문이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노출되죠? 이 사용자가 의 검색 패턴이 또 드러나죠. 검색 패턴이 드러나요. 자, 그리고 얘가 또 확률적인 암호문이 아닙니다. 확률적인 암호문이 아니면 여기가 애플이면 이 암호문은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문서가 있는데 여기도 키워드가 있고 여기가 애플이에요. 그럼 요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는 키워드의 암호화된 키워드의 목록만 보면 어떤 애들이 같은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안 변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확률적인 암호화가 되면 좋겠죠. 그렇죠? 확률적인 암호화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원치 않은 정보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은 검색 서버는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야 돼요. 뭐 이거는 만족하기 쉽죠. 암호해버리니까. 서버가 풀 수 없게 암호해버렸으니까 제공하기 쉽습니다. 검색 서버는 암호한 키워드 내용을 알 수 없어야 돼요. 검색 서버는 사용자 전달한 지립 트랩도어의 내용을 알 수 없어야 돼요. 유효한 지립 트랩도어는 오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이 요구되면은 이제 권한 있는 사용자들만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랩도어하고 암호화된 키워드를 서로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검색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대칭 기술을 쓰면 동일 키를 써야 돼요. 같은 키를 써야 되겠고, 공개 키를 쓰면은 암호화는 요 키워드를 암호화한 건 공개 키로 하게 되겠고,
트랩도어는 개인 키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 R4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혼자 쓰고 혼자 검색하는 그런 거. 이런 건 만들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이런 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문서를 암호화에 저장하면서 키워드를 암호화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그걸 검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에 대한 공유나 뭔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한 부서가 이런 시스템을 쓴다. 그러면 그 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파일을 암호화해서 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구성원들은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죠. MWMR.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구글에다 데이터를 넣어요. 삼성이. 그러면 구글에다 넣는데 키를 발급하는 것도 구글에다가 맡기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용자들은 여기서 키를 받아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장 서버와 키 발급, 분배 서버는 달라야 되고요. 다른 기관이어야 되고 보통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웃소싱을 하는데 얘는 아웃소싱 할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얘까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요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만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원래는 검색이라는 게 지금의 기술은 키워드 매칭 검색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기술이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별로 연구가 안 되다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금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속성 기반 암호화하고 검색 가능한 암호화가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도가 높으니까 얘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쪽 분야에서 암호기술 분야에서 이제 연구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자세한 것까지는 궁금하신 분은 좀 보는데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프록시 제어 암호화, 속성 기반, 검색 가능 암호화 3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 특수 암호화 알고리즘 챕터에서 마지막으로는 이 TN 임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쓰이냐? 권한이 집중됐을 때, 권한이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권한을 그 사람이 남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고요. 그 권한을 분산시킬 때 보통 쓰는 게
TN 방식이에요. 그래서 N명한테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 중에 T명이 동의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때 NN은 별로 안 쓴다. 왜? 가용성의 문제가 돼요.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TN인데도 잘 안 돌아가죠. 국회 보면 알아요. TN인데도. 거기는 TN이잖아요. TN인데도 안 돌아가. 이놈의 국회. 하여튼. 우리나라의 두 개 문제는 국회랑 교육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TN. 그리고 이 TN에서 각 N명한테 나눠주는 값들이 있어요.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값을 그 사용자의 목, share 또는 shadow라고 그래요. 용어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비밀 공유 기법, 이 TN threshold 방식은 요 몫을 서버가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서버가 만들어진, 중앙집중 서버가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고,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들 간에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분산 비밀 공유 기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대칭키 K를 N명이 공유하고 싶어요. N명이 공유하고 싶어요. 대칭키 K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1부터 N-1까지 K와 똑같은 길이의 S1들을 만들어내요. S1 값을. 그리고 K와 얘를 다 XOR해. 그러면 SN을 나와요. 그래서 SN을 N번째 사용자한테 줘. 요 S1부터 SN이 뭐예요? 각 사용자의 몫이 됩니다. 몫이 돼요.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K를 다시 복원하고 싶으면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S1부터 SN까지 XOR 하면은 그 값은 뭐가 돼요? K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방식? NN이에요. 한 명도 자기 거 안 내놓으면 K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NN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점, 이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몫을 생성할 서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NN이에요. 모두 모여야지만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NN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한 사람이 거부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거부가 아니라 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죠. 어쨌든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문제점 4는 한 번 복원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노출이 된 거죠. 그 다음엔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한 번 쓰고 그 다음부터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새로운 키를 또 분산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회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샤미르가 생각했는데 이거 보면 와 천재구나. 근데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해내는 게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필요한 만큼의 값이 필요해요. 무수히 많은 값이 필요해요. 근데 몇 개가 결정이 되면은 내가 숨겨놓은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럼 이 다항식, 이게 일직선이죠. y는 ax 플러스 b. 그럼 비밀값이 요거예요. b. 그럼 각 사용자의 몫은 이 직선에 있는 좌표들이에요. 그럼 좌표가 몇 개만 있으면 복원이 될까? 2개 있으면 복원되죠. 그렇죠. 근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몫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T를 증가시키고 싶어. 2명이 아니라 3명.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1차죠. 몇 차 하면 돼?
2차 방정식 쓰면 되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쓰면 되고 4차. 끝났네. 그렇죠? 분산 공유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용자들한테는 다수의 값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수의 값 중에 일부가 모이면은 그 비밀값을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밀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다항식의 상수항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K를 만들고 필요한 다항식을 만들어요. 필요한 다항식을. 그 필요한 다항식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N에 의해서 결정될까? N에 의해서 결정 안 되죠.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T. 사용하고 싶은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T가 2다. 그럼 1차. T가 5다. 그럼 4차.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항식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각 사용자마다 번호를 하나씩 할당해. 넌 1번, 넌 2번, 3번. 그러면 fi 값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내 몫은 내가 1번이면 1, 그리고 그 다항식에서 그 x가 1일 때의 결과값이에요. fx 값.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n명 중에 2명만 모이면은 k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라라는 게 있어서 그 좌표들만 있으면은 쭉 갖고 와서 상수항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A, B, C, D 뭐 그 얘네들을 다 계산 안 해도 얘네만 갖고 있으면 계산이 돼요. 수학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 비밀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죠. 근데 얘가 대칭키면 얘와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한번 복원되면 노출이 되죠. 다시 못 쓰죠. 그렇죠? 대칭키니까 못 쓰게 됩니다. 사용자 몫을 생성해줄 실내 서버가 필요하고 이 세 개는 이거는 똑같고 모두 보고요. 요거는 이제 극복한 거고 요것도 극복하고 얘는 극복이 안 됐어요. 요 두 개는. 근데 대칭키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키로 가야지만 그걸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공개키가 비밀이 되고, 비밀이 아니고 공개키는 그냥 공개가 되는 거고 사용자는 뭘 가져요? 개인 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몫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산대수 방식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걸 써요. y equal gs 승. 그래서 얘가 개인 키가 되고 얘가 공개 키가 돼요. 그럼 y를 공개를 해버려요. 공개를 해버리고 이 s를 아까와 같은 방식을 써서 상수항에다가 그 개인 키를 넣어서 비밀 공유를 합니다. 비밀 공유를 해요. 쫙 해요. 그러면은 원래는 엘가마 암호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y equal gx 승이면 어떻게 하냐면 g의 r승하고 y의 r승 곱하기 m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엘가마 암호예요. 배웠었을 거예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x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요게 a면 a의 x승을 해요. 그럼 요건 뭐랑 같아? y의 r에 y 아니야. g의 r에 x승이니까 g의 rx승이죠. 그렇죠? 얘는 g의 x의 r승이니까 똑같아요. 그럼 얘를 여기서 나눠주면
실제 나누는 게 아니라 0을 곱하는 건데 그러면 m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엘가마 암호 방식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목들만 여기다가 곱해줘요. 곱해준 다음에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을 활용해서 그게 bi 값들인데 그걸 활용하게 되면 y 알승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몫이 노출돼요? 내 몫이 노출돼요? 노출이 안 되죠. 즉 공개키를 쓰게 되면 수학 잘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제 공개키를 쓰게 되면 뭐냐면은 한 번 비밀 공유된 거를 여러 번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서 사용자든 누구든지 공개키를 갖고 메시지를 암호하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T명이 모여서 요 값들을 만들어서 주면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은 현재 암호문을 풀 때만 필요한 것이지 또 다른 암호문에서는 R이 바뀌겠죠. 그래서 한번 내가 SI를 이거 해줬다고 해서 그걸 또 다른 데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개키를 쓰면 이제는 비밀 공유된 것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여러 번.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칭키는 복원해버리면 그 키 자체가 나오니까 다시 쓰기가 그렇죠. 노출돼 버리니까. 근데 공개키에서는 공개키로 암호하고 그거 풀 때에는 그거를 개인 키를 완전히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몫을 갖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몫이 노출 안 되게끔 해가지고 메시지를 어떻게 풀 수 있다. 암호문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됐죠.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서 설명드린 한 번 보면 노출된다. 요거 다 해결됐어요. 뭐만 해결 안 됐어? 요것만 해결 안 됐죠. 요것만 해결 안 됐어요. 요것만 해결 안 됐어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결하냐? 오, 어디 갔어? 여기 나오네. 한 줄 나왔네. 한 줄 나오네. 어떻게 하냐? 그거 설명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요거는 A는 Y 이퀄 A1 X 플러스 K1 1차 다항식을 만들어요. 자기 독특하게. B도 만들어요. C도 만들어요. C1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원래는 서버가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있는 좌표들 줬죠. 근데 이제는 5명이 분산으로 공유하고 싶다. 분산으로 공유하고 서버를 사용하자 분산으로 공유하고 싶으면 각자 5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도 나머지 4명한테 요거의 좌표를 줍니다. 요거의 좌표를 줘요. 얘도 다 좌표를 줘요. 그러면 그 좌표들을 다 더해. 다 더하면은 어떤 다항식의 좌표가 될까? Y 이퀄 A1, B1, C1, D1, E1, X 플러스 K1, K5 까지의 다항식의 좌표를 얻게 됩니다. 그럼 비밀값은 뭐가 돼? 요게 되는 거야. 그럼 서버 없이 서로 그러니까
5명이 하고 싶으면은 각자가 원하는 다항식을 만드는 거예요. 원하는 다항식 만들어서 각자가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다항식이 최종 다항식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각자 만든 다항식들의 합이 최종 다항식이 돼버려요. 그 다항식은 개별적인 사용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N명이 모이면, T명이 모이면